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년 차가 된 현직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제 커리어 중에서 제가 개발자 경력을 좀 확장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 예정인데,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슷한 기회를 얻거나, 만들고 싶으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주제로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경험은 몇 번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되게, 이런 발표는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좀 어버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발자 경력을 확장했던 경험을 공유 드리고, 어떤 쪽으로 확장했는지 이미 목차에 나와 있네요. 해당 경험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중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노하우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어, 공유해 주신 것처럼 최근 AI 시대 개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어렵지 않고 좀 짧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력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나와란 중견 커머스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주로 상품 쪽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신규 상품들 카테고리 분류나 또 가격 비교되는 상품들을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백엔드 서비스를 맡아서 했었고요. 또 어, 중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AI 기술을 이제 상품에 접목시키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참여해서 어, 상품, 비슷한 이미지의 상품들을 추천해 주거나 사용자가 촬영한 이미지와 비슷한 상품을 또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뉴스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 쪽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나와라는 회사 자체가 그런 클라우드랑은 좀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어, 관련된 분야를 좀 찾다가 이제 롯데라는 회사에서 이제 검색 쪽 백엔드 개발로 어, 이후 이직을 해서 이제 개발자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기술이 궁금하고 또 쿠버네티스라는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그런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에 좀 빠지다 보니 또 운이 좋게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도 1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현재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 겸 부수적으로 팀 내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목차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자로 일하다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경력을 확장했던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커리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크게 뭐 개발자, 서버 관리자, 그 외에 뭐 DBA나 퍼블리셔 요 정도 직군들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직군들이 많이 세분화되고 좀 전문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발자만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 그럼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렇게 좀 많이 분리되었고, 어, 또 데이터 직군 쪽에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뭐 인프라 쪽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엔지니어,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군들이 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었던 백엔드 개발자와 데브옵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아마 백엔드 개발자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는 직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꽤나 익숙한 직무일 것 같습니다. 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화면 뒤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까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는 개발 사이클이 좀 길고 또 변경에 대한 영향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백엔드 개발자 직무를 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크게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면 아마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나 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현재 서비스가 맡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나 변경을 하기 위한 트래픽을 받을 거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뒤에 있는 저장소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그걸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 서비스라는 이 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몇 가지 분류로 각각의 역량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론트엔드랑 타 서비스를 통해서 받는 트래픽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통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런 트래픽은 API를 통해서 API 형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API 설계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트래픽이 또 대용량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처리 능력도 필요할 거고 또 속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캐싱이나 또 사실 보안 쪽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캐싱이나 보안 쪽 역량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조회나 관리 기능 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들에 들어있다 보니 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나 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특징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거나 또 커머스나 이런 금융 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트랜잭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수급하고 또 데이터를 다른 곳에 전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계도 필요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백엔드 서비스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이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어떤 서버에서 동작하니까 이 서버에서 동작하는 때 사용하는 자원에 대한 CS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 뭐 CPU나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거고요. 또 대부분 리눅스에서 동작하겠지만 뭐 윈도우나 이런 데서도 동작할 수 있으니 이 서비스가 돌아가는 OS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좀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천드립니다.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기술이나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개인 톡방에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싶으면 개인 톡방을 좀 뒤지다가 이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개인적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인들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종종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제가 써보고 싶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는 편이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제가 써보고 싶었던 기술들에 대한 어, 이제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봤을 때 알고 있던 지식 외에 실제 사용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좀 적어놨다가 이후에 별도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좀 전체적인 영역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백엔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지인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좀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좀 맞춰지면 이후에는 운영이나 모니터링이나 로깅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가 다운되면 이걸 다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간단한 스크립트로 얘를 계속 이 서비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거를
죽었으면 다시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를 짜서 돌리다가 언젠가 쿠버네티스라는 녀석을 알게 되면서 아, 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너무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점점 데브옵스 쪽으로 영역이 커졌던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그 백엔드 개발자 로드맵이라고 쳐보시면 나오는 이미지인데 이제 되게 밑에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웹서버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모니터링이랑 로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데브옵스나 풀스택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인프라 쪽으로 좀 더 영역이 확장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프론트엔드나 다른 뭐 iOS나 안드로이드까지 커지면 이제 풀스택 개발자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나 이런 백엔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데브옵스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 사이클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고 또 운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어난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데브랑 옵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는 좀 빠르게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고, 뭐 버그가 생겼을 때 빠른 버그 픽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능이 변경되면 또 어떤 버그가 또 생겨날지 모르고,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런 새로운 기능 추가를 좀 꺼려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 둘의 간극을 좀 줄이고자 일종의 문화를 통해서 생겨난 직무인데요. 그래서 배포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테스트하고 그 빌드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무를 약간 인프라 엔지니어랑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 데보스 엔지니어를 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빠져들어서 이 직무를 한번 도전해본 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컨테이너화가 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확장,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도구다라고 하면 이 문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좀 쉽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대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그리고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자동화된 롤아웃, 롤백, 그리고 빈 패킹을 또 자동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갑자기 죽었을 때 살리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시크릿이나 뭐 구성 이런 거,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좀 어떻게 이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려면 쿠버네티스가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는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 아마 요 이미지도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좀 비유를 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개발자가 만드는 서비스를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 가정이 살아가는 집을 이제 서버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건설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집을 되게 작고 좀 부실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에 비해 서비스는 엄청나게, 그 가족들은 옛날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진짜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엄청 대규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로 어, 이, 과거에는 그렇게 지냈었죠. 이거를 서버랑 서비스에 비유해 보면 옛날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에 엄청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었던 반면에 서버는 저희 컴퓨터만 하더라도 엄청
엄청 안 좋은 컴퓨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서버도 엄청 안 좋은 서버들에 엄청 큰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집을 점점 크게 지을 수 있는 건설 기술이 점점 발달했죠. 그리고 어, 요즘에는 뭐 3인, 4인, 뭐 최근엔 1인, 2인 가정까지 이렇게 되게 규모도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데 집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서버랑 서비스로 또 비유를 해보면 서버 이런 뭐 그런 컴퓨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엄청 빠르게 발전해서 그 사양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어, 개발자 각각의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서비스는 흔히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서비스를 점점 작게 쪼개는 추세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는 점점 작아지는데 돌아가는 서버는 엄청 커지면서 이제 이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처음에 생각한 거는 하나의 큰 서버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올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큰 집에 뭐 여러 가족이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집에서는 뭐 110볼트짜리 가구를 쓰는데 어떤 집에서는 220볼트짜리 가구를 쓰고 뭐 이걸 서비스로 또 비유해 보자면 어떤 서비스는 뭐 특정 라이브러리를 1점대 버전을 쓰는데 어떤 서비스는 2점대 버전을 쓰고 뭐 이러면서 충돌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처음 나왔던 방법은 어, 그 집 안에 또 다른 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그런 식이죠. 한 층이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층 안에 그 집을 여러 개를 지어 놓고 살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내부를 본인들 마음대로 꾸밀 수 있죠. 이걸 또 서버랑 서비스에 비유를 해보자면 그 서버 안에 가상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그 VM을 띄워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서비스들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이미지가 그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가지 그냥 서비스를 그냥 띄운 형태고 두 번째가 이제 집 안에 집을 짓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서버랑 서비스로 비유를 해보자면 하나의 서비스가 내려가고 하나의 서비스가 다시 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컨테이너라는 걸 생각해 냈어요. 해당 서비스에 좀 맞는 컨테이너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그대로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따로 뭐 새로 짓는데 걸리는 시간도 덜 걸리고 빠르게 빼고 빠르게 넣을 수 있겠죠. 어, 요 이미지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이런 컨테이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쿠버네티스는 어떤 구조냐면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완전 관리형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고 또 뭐 외부에서 302호에 뭐 어떤 특정 우편물을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 302호로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주면서 철순의 집에 이걸 갖다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철순의 집은 302호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서 뭐 좀 더 손쉽게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따로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로 다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그 헬스 체킹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매료가 돼서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좀 운이 좋게 데브옵스 엔지니어까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혹시나 어떻게 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발전 커리어를 확장시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크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AWS, 구글의 GC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렇게 크게 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요 중에 하나를 정해서 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좀 소량의 돈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드 프로젝트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셔도 좋고요. 또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좋은 게 여러 가지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쓰다 보면 클라우드는 쓰는 대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일반적인 회사에서 바로 얻는 경험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좀 해주실 것 같아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내용도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각 클라우드마다 이제 이런 자격증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WS 관련된 자격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파운데이셔널 이제 요게 어, 이런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비싸기는 한데 이게 종종 할인된 금액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기회 되실 때 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요거 자격증이 있긴 한데 요거를 뭐 따서 뭐 취업이 된다 이런 거보다는 요거를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게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과 관련된 자격증은 한번 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런 직무들이 많아지고 좀 세분화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또 어떤 직무들이 나올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뭐 당장 뭐 또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고 또 오늘 당장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직무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좀 다양한 직무가 빠르게 생겨나고 또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이미지인데 제가 이 짤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주로 이제 수급을 해오거나 아니면 다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형태로 대부분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같이 일하다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이제 데이터 그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좀 흡수해서 이제 결국 애널리스틱 엔지니어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직무가 생겨나는 것만큼 또 아까 요 이미지만 보면 지금 당장 데이터 엔지니어들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회사에 따라서 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또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직무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저는 백엔드 개발을 무조건 해야 돼서 백엔드 개발자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보다는 저는 이건 위협보다는 약간 기회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분야에 언제든지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년 차가 됐지만, 제 과거를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입사 초기에 썼던 기술 중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술이 있냐라고 하면, 극히 소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배워나간 게 더 많았고요. 지금 없어지고 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기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직군이나 이런 쪽으로 오시려면 아마 평생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공부 노하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편식하지 말자라고 제일 처음에 적었는데, 제가 그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백엔드 개발이어서 프론트 개발 그러니까 모른다는 할 수 있는데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 어느 날 갑자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본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편식하지 않고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한쪽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해서 첫 문장에 편식하지 말자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프로젝트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는 것과 파는 거는 다르다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어, 또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특정 텍스트만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뭔가를 해보는 것과 이제 그냥 단순히 읽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르니까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저는 종종 이제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집을 하루 정도 비워서 지인들을 불러다가 1박 2일로 밤샘 해커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종종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종종 이런 이벤트들 만들어서 좀 종종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아까 전에 뒷부분만 보여드렸던 그 백엔드 개발자의 커리어 패스고요. 뭐 언어나 이런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공부 노하우도 어느 정도 공유를 드렸고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기술들은 제 커리어 내내 되게 다양하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발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개발자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IoT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때 뭐 IP 버전 6라고 하는 새로운 IP 주소가 나와서 이거는 뭐 모래알 하나마다 전부 다 IP 주소를 다 할당할 수 있을 만큼 어,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빅데이터 하둡 얘기 나오면서 이제 사용자들 로그를 이제 다 저장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막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제가 개발자 커리어 초기에는 알파고가 나와서 이제 인간만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이제 조금씩 침범해 간다고 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AI 쪽에 도전했었고, 그 이후에 뭐 블록체인 나오면서 어, 비트코인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 또 블록체인이 핫했다가 또 재작년엔 메타버스가 또 핫해서 또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챗GPT 얘기 나오고 사실 그 이후에도 뭐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 나오는 그런 기술들은 앞으로도 더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사실 AI 쪽도 지금 개발자들도 코파일럿이나 여러 가지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AI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되게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코파일럿을 쓰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코파일럿이 짜준 코드를 반영하려면 탭을 치면 이제 코파일럿이 짜준 코드가 반영이 되는데 이제 덮어놓고 탭을 계속 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코파일럿이 짜준 코드들은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제가 예상치 못한 버거들을 많이 양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물론 확인은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최근에 어,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는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는 앞으로 계속 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AI 기술이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개발자가 더 쉽게, 더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도의 비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도들이 앞으로도 더 자주, 더 크게 이제 몰려올 텐데, 어, 흔히 저는 이제 서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서퍼들은 이런 오는 파도들을 무조건 다 타지 않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파도가 오면 그걸 타고 뭐 즐긴다고 하시던데요. 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거나 하실 때 정말 다양한 파도들이 아마 몰려올 겁니다. 그 파도를 한번 타보기도 하고 한번 그냥 넘어도 보고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좋은 파도를 고를 수 있는 시야를 키우신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그런 걸 연습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